예, 그럼 제 7차 LMO 포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LMO 포럼 세미나는 2010년도에 시작을 한 거고요. 올해가 이제 제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갖고 1년차 2010년 3회 세미나를 했고 2년차 이제 2011년에 또 3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년차를 맞아서 또 3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시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 함께하는 성장 LMO법 관리제도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그 7차, 8차, 9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세미나로 국내 LMO 연구 개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를 그 LMO 포럼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바이오안전정보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장호민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이지요. 산업적, 상업적 성장 뒤에 위해성이 잠재해 있을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이죠.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익히 아시고 있겠습니다만은 매해 증가, 이 산업적, 상업적 그 실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은 여전하고요. 작년 2012년도에도 그 전해들하고 마찬가지로 10% 정도의 전체 세계 재배 면적이 증가했었지요. 그러니까 토탈해서 한 1억 6천만 헥타르가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세계 재배 면적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 배는 이미 넘었고 한 1.5배 되는 수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우려 이거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아주 고질적으로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 하면 그 우려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인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그러한 그 우려는 어떻게 보면 이 생물체가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이고 생활에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려하고 염려하고 그러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 가령 역사적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온 그런 케이스를 연상하게 되면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도 생물체의 변화를 가져온 생물체라는 점에서 연상이 되고 굳이 얘기를 않더라도 있죠. 그거를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한다면 또 그쪽으로 연계가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한 그 위험한 우려될 만한 객관적인 그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더더욱 그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가져올 염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는 국민들,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뭐 궁금증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 가서 뭐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또 토의하고 할 만한 장소나 모임 이런 게 물론 이제 뭐 관련 부처에서 더러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수요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항상 응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성격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기에 몇몇 그 과학자 그리고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 이 LMO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7차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처음에 참여해 주신 그 LMO 포럼 운영단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취급해온 주제를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GMO는 뭐고 뭐 얼마나 이용되는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해성을 직접 안전성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든가 또 자연 생태계 위해성이 어떻고 안전관리 방향은 어떠냐 실제로 우리나라 케이스를 조사해서 발표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도 가져본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유전자 변형 쌀 우리가 먹는 쌀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우려는 어떤 측면인지 한번 생각해 본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책임구제 의정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가줄 건지 또 유럽연합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등에 대해서 그동안 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최하는 것은 타이틀이 함께하는 성장 LMO법 관리제도에 관한 워크숍입니다. 이게 올해의 타이틀인데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LMO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5년이 이제 되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 LMO 개발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우려될 만한 사항이랄까 또 인식이랄까 또 행정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했었는데 실제로 법을 집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소감 또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을 함께 토의하는 그래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그 유전자병 생물체 관련된 안전관리제도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에 그 유전자변형 생물체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한 해로 잡았습니다. 예. 사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인정되는 그런 사건이 없는 가운데 한번 뒤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그 주제인 시험연구용 안전관리는 그 올해 하는 첫 번째로서 그 뒤에 심사제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그 뒤에서 또 국내 이용 유전자병식의 국내 이용이라든가 그 관련된 종합적 안전관리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그 테마는 그 시험연구용 중심의 안전관리가 되겠는데 시험연구용 안전관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금방 이게 주목이 안 가는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이 시험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모든 본인들 그 관심이나 또 연구 방향에 따라서 시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일부 성공되는 아이템 품목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이용보다도 더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맞이해 않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우리나라 그 시험연구원 관련해서 안전관리 보완할 점이나 또 고쳐야 될 점 잘 지적을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포럼 세미나를 위해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 전문가님들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동시에 해주실 로고에 대해서 미리 이 포럼 운영자를 대표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그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및 생물 LMO 관련 시설 안전관리라는 제목으로 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장원종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그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생물안전관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LMO가 이제 주요 이제 관심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생물 및 LMO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과 연구에 관련돼서 생물안전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물안전위원회를 이제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안전위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생물안전위원회의 그 역할 중에서 이 LMO 시설과 그리고 연구 계획 심의 위해서 평가, 생물안전 교육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짚어나가겠습니다. LMO법에 따라서 LMO를 연구하거나 혹은 LMO 관련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관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LMO 1, 2등급은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3등급에 있어서 이제 필수입니다.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생물안전위원회가 필요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LMO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연구 지원들을 하고 그리고 생물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물안전위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9일 날 BL3 시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 생물안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규정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이제 학교의 정식 위원회로서 이제 등록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물안전위원회는 저희 서울부총장을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를 포함해서 12명의 단과대학의 대표성을 띠는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생물안전 관리 책임자가 있고 의료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시설과 그런 기타 등등 연구에 관련된 것들을 산학협력단과 시설 안전관리 팀에서 저희가 지원을 이제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최근에 규정을 변경을 해서 연구지원팀장과 안전관리 팀장을 당연직 간사로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BL3 생물안전 3등급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관련된 시설들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 캠퍼스, 저희 이제 충주에 캠퍼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캠퍼스라 그러는데 이런 캠퍼스의 단과 대학별 그리고 시설 설치 운영 책임자인 교수님들과 그리고 시험 연구 종사자인 대학원생들, 연구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들을 여기 이제 보았습니다. 우선 생물 LMO 관련 1, 2, 3등급 등급 시설 관리를 해야 되고요. 위해성 평가 심사 승인,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 관리, 생물안전 관리 규정의 재개정, 기타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저희들 표준작업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LMO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목부터가 사실은 생물 및 LMO 연구시설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LMO 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유전자 제조합체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제조합 실험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병원성을 위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자 해서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는 생물과 LMO를 같이 통합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선 LMO 그 시설 신고는 교과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1, 2등급을 하게 되는데 일반 생물 실험은 이제 관련이 없죠. 그래서 LMO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거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실험실 동물, 식물 그런 것들을 모두 해서 LMO 1, 2등급 시설 구분하고 교과부에 이제 신고를 했고 혹은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신고들을 한 7차례 저희들이 해가지고 계속 운영 중입니다. 저희의 그 학교 내에 있는 모든 LMO 시설뿐만 아니라 생물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저희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안전점검표를 나눠주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실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교과부에 신고된 LMO 2등급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실험실의 대표자들을 그 연구원들을 이제 모아서 대상으로 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이런 현장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미비 사항이 있는지 점검 의견을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서 자체 보완하도록 이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설치 운영 점검표고요. 자, 설치 운영 점검표를 매 분기별로 생물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떤 그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으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어떠한 그 학교에서 이제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다면 시설이라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 학교 측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1, 2등급에 관련된 것들이고 저희는 이제 고위험병원체라든가 기타 이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8층짜리 건물인데 2007년 3월에 완성된 의생명과학연구동이라고 있고 5층에 그리고 8층에 2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5층에는 일반적인 고위험병원체 실험을 저희들이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층에는 이게 전체가 사실은 동물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이제 격리해서 감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동물을 이용해서 고위험병원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2등급, 3등급 시설을 여기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실험과 약간의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2개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한 종류만 이제 되었다라면은 실제로 문제가 없을 텐데 2개가 있고 그게 또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동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걸 총괄하는 건 생물안전위원회가 맞고요. 자, 그런데 각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리 주체를 조금씩 나눠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생물안전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5층에 있는 고위험병원체 하는 거는 연구 계획서를 내고 위해성 평가를 해서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연구자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고 출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닌 동물 실험을 하게 된다면 우선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동물윤리위원회나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랑 위해성평가를 심의한 이후에 그것이 승인된다면 이제 실험동물연구센터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가 이제 이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등록하는 절차 모든 것들은 생물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BL3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죄송합니다. 시설팀과 시설관리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구 계획 심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안전위원회의 연구 계획서라든가 위해성 평가를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동물에 관련된 거라면 실험동물윤리위원회에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 실험을 이런 실험은 3등급 실험이 이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출입자 교육을 하게 되고요. 물론 기존에 이제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 전반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BL3의 안전시설, 사용법, 비상사태, 대처법 등등을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출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저희가 일반 그 연구소나 그렇다면 신원조회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최소한 신분 증명할 수 있는 중력등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출입 요청서들을 이제 제출해서 이제 저희가 허가를 하게 되면 지문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 출입은 일단은 허가가 났지만 사전에 하루 전날 혹은 반나절 전에 들어가겠다 그럼 몇 시에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체 반입반출, 실험동물 반입반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염 제거 소독 멸군 역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연구자들이 갖춰야 될 SOP가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SOP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지관리 SOP는 이제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비상사태에 대한 그런 SOP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예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설 관리가 되고 실제 어떤 연구에 대한 그 관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에 따라서 실제 국가 사전 승인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사전 승인 실험, 기관 사전 신고 실험, 연계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밑에 이제 세 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가 사전 승인 실험이라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런 거랑 같이 해서 국가 승인 실험을 저희들이 승인 신고를 이제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저희 표준 작업 지침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구 계획서, 위해서 평가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검토하고 정기 심의 이거는 한 2주 안에 그리고 긴급 심의 7일 해가지고 연구자들에게 결과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완 그런 것들이 이제 반려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규정에 1년에 최소한 한 번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생물안전이라는 것도 몰랐고 LMO라는 건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이제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교육을 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나 저희가 수백 명 되는 그 학생들한테 한 2만 원씩 그 교육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11년부터 저희가 이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석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뭐
박사과정생, 교수나 뭐 기타 용역회사 직원까지는 전부 다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이제 바꿨고요. 이제 무료 교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 교육을 받은 자들만 이게 저희들이 취업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생물안전 교육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 포함을 실제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매 학기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내용들은 실제 그 모든 컨텐츠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외에 타픽을 몇 개씩 전해서 계속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한 다음에 저희가 성과 평가지를 해서 설문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고 어떤 식으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실제 어떤 점들이 있었냐면, 설문지를 들어갈 때 나눠주고 그냥 나갈 때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중간에 해가지고 놓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됐다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떻게 하냐면 설문지를 2번 돌리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교육 받기 전에 그리고 받은 다음에를 2개를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저희가 유의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지였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 번호를 줘서 보시는 것처럼 출입을 이제 통제할 수 있도록 여기 생물안전 시설 입구에 이런 식으로 성명과 관리 번호 등을 이제 교육 이수 번호까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안전 교육에 관련돼서 저희 말씀드리는데, 물론 LMO도 이제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생물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는 편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은 수칙과 관련 안내문을 통해서 이제 된다 그러고, 그 다음이 동료나 선배를 통해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업실 벽보를 보고하는 거고, 보시면 대학 교수님인데 아마 이제 연구소라면은 연구관리 책임자나 이제 그런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보시게 된다면, 만약에 생물안전 교육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실제 이만한 포션이 없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료나 선배님이라는 분들도 생물안전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제가 참 이상하게 느낀 거는 이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연구원들한테 생물안전이라든가 LMO 관련된 지식 같은 걸 전달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실 벽보나 뭐 수칙 같은 것들이 뭐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다는 걸 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생물안전교육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냐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 조금 줄었지만 교육이 그렇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늘어난 게 있습니다. 수칙이나 안내문을 통한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자기들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실 벽보를 보고, 자, 선배나 동료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 교수님 통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죠. 그쪽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육과 그런 수칙과 안내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는 그 월터리드 미 육군 미 해군 연구소인데요. 보시면 이게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3층짜리 건물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6, 7층 뭐 그 이상 정도 높이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이 3층만 하더라도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3개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소인데, 제가 가서 이제 받은 그 출입증입니다. 이 출입증이 뭐 이렇게 있지만, 이 뒤에 이상한 것들을 뭐 같이 막 주렁주렁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이제 하나씩 주는데,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보시면, 자, 이머전시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병원체가 됐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초동 조치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락처도 사실은 있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생물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 붙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1인표에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번째 발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최근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이윤전 박사님께서 LMO법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 전용 BL3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이윤정 연구관입니다. 사실 오늘 이게 초대를 발표를 하라고 받긴 했지만요. 저는 전체적인 LMO 법 또는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실제적인 지금 장원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각 기관마다 기관 생물안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이제 운영을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한 조류 인플루엔자를 다루기 위한 BL3 실험실을 저희가 만들고 별도로 만들고 그걸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험자이기도 하고요. 저희 실험실을 저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는 BL3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LMO법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93년 4년도경에 외국에 있는 모델들을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농식품부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모델링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BL3를 지었어요. 그건 구제역 그 연구를 위해서 지었고요.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해 오다가 같이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 LMO법이 출범하면서 이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저희가 인수공통 전염병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은 시설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출발한 이런 허가 사항하고 맞지 않아서요.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설 인플루엔자를 위한 시설과 그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광우병이라고 하는데 소해면상 뇌증 BSE를 다루는 실험실 이렇게 3개 BL3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실은요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LMO법이 출범되기 전에 이미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상 신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간이 건물로 이 인플루엔자 전용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요. 평수로 한 34평 정도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 유해성에 대한 BL3 시설로 2010년 2월 25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실제로 굉장히 동물의 고위험 병원체나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병원체들을 실제로 우리 기관 고유 업무로서 다룰 수밖에 없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 부분도 사실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LMO 부분이 이제 법률이 출범하면서 이 법률에 부합되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만들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대상 기관인데 예산 투자라든지 신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2007년도에 과학기술위원회에 저희가 이런 사정을 상정해서 고유 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고 법률에는 부합을 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허가를 인정을 받고 또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30평 이내로는 간이 건물로 이제 항공사진에서 봤을 때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30평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조금 넘어서 34평으로 지었습니다. 보면 굉장히 작은 건물이고요. 사실 제가 이 건물 지을 때부터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키도 작고 등치도 작다 보니까 이 시설 와보신 분들이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그런 사정 때문에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주요 시설로는 BL3 그냥 메인 실험실이 있고요.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동물은 보통 저희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 실험을 하게 돼 있고 동물실 1에서는 동물실 2에서는 인플루엔자는 그 족제비 사람에서의 어떤 감염성 실험 그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족제비하고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세 종류의 동물을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공조실임, 기계실입니다. 실제로 여기 30평에서 뭐 10평 이상, 12평을 처음에 기계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험 공간이 안 그래도 좁은데 너무 좁아서 저희가 이거를 한 2층, 겉으로 보기에는 1층이지만 2층 높이로 오면서 이 배기 덕트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 공조기 뭐 이런 것들도 다 2층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게 한 5.5평 정도의 기계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메인 실험실과 동물 실험실은
질병관리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요. 굉장히 좁지만 나눠서 출입 자체를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별도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에 이제 준비실이 있고요. 동물실부터 보시면요. 처음에 이 건물 딱 들어가면 기본적인 이제 전실은 동물실 구역하고 실험실 구역을 공통의 전실을 컴퓨터 이제 제어 장치가 있는 부분을 같이 쓰고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 문이 이제 동물실인데 동물실에서 요 앞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있었던 모든 옷이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풀고 샤워실을 이쪽은 공간이 적어서 샤워실을 들어갈 때도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통과하고 그 안에서 BL3에서 있는 전용 옷을 입고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도 공간이 있고요. 여기를 나오면 여기 이멀전시 샤워라든지 이런 게 있고 3개의 동물 실험실이 있고 저쪽 한편으로 동물 반입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BL3 안에서도 가장 바이러스가 생체 내에서 증식되면서 가장 고효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물 실험실이 가장 사실 실험자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다시 이제 아이솔레이터 안에 음압으로 유지되는 아이솔레이터 세대를 동물 축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공간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탈의하고 샤워실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땐 통과하지 않고요. 나올 때 통과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안에 갱의실이 있습니다. 메인 실험실이고요.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메인 실험실에 보시면 이 안에서 썼던 고형 폐기물을 폐기할 수 있는 양문형 고압 멸균기가 있고요. 여기 패스박스가 잘 안 보이시는데 이쪽에서 3웨이 패스박스입니다. 준비실에서 이쪽 메인 실험실과 동물실에 동시에 이렇게 억세스 할 수 있는 3웨이 패스박스가 있고 이쪽은 동물실 구역하고 메인 실험실 연결해준 2웨이 패스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간으로 이 동물실 구역과 실험실 구역에서 나온 고형 폐기물들을 각각 이제 처리해서 바깥에서 오토클레이브 끝난 것들을 꺼내고 세척하거나 폐기하고 뭐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이런 작업을 하는 준비실이 있고요. 이제 이쪽이 기계실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2층으로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 장치가 처리통이 있는 바깥쪽이고요. 요거는 저희 그냥 일반 실험실인데 이 건물이 간이 건물로 좀 동떨어지게 지어지다 보니까 사실 위험도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우려가 돼서요. 저희 주로 활동하는 메인 실험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각 주요 방마다 실험 구역마다 이제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요 위에 지금 전화기가 있어요. 양방향 통신으로 저기 이제 아래쪽에서 찍어서 그런데 양방향으로 각 룸마다 연결을 해서 어떤 뭐 필요 물품을 넣어달라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신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은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듯이 탈의실, 갱의실, 실험하고 나오면서 갱의실, 샤워실 통과해서 나오는 형태, 반대 형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동물 반입은 동물 반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워낙 건물이 작다 보니까 부검실이라든지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실이라든지 계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빠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도 ABL3 그래서 애니멀 BL3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바깥에서 거의 모든 준비를 딱 갖춰서 감염 실험을 할 때만 딱 넣어서 한 1주 내지 2주 감염 실험을 하는 형태로 질병관리본부에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웨이스트 플로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고형 폐기물은 우리가 각각의 복도 그다음에 메인 실험실에 있는 오토클레이브를 통해서 처리해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조 유닛도 당연히 헤파 필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배기 유닛은 메인 실험실, 동물실, 그다음에 각 그 아이솔레이터 장비, 그러니까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장비용으로 구분돼서 이제 배기 유닛이 설치되어 있고요. 스페어 관계상 이 한 개의 스페어가 각자 고장 났을 때 이제 더블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헤파 필터로 되어 있고요. 공기 흐름은 보시면 여기 메인 실험실이 마이너스 5mm AQ고 동물 실험이 마이너스 6.25mm AQ로 동물 실험실 쪽으로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오염도가 높은 안쪽으로 공기 흐름이 있도록 만들어지면 특히 동물실 쪽이 더 낮도록 이제 했습니다.
차압이나 이런 것들 자동 조절이 되고요. 한쪽 문이 열리면 다음 문이 열리지 않도록 인터락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소규모로 완전히 디지털화돼 있어서 모든 온습도 차압 여러 가지,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약품이 저희 폐수 처리 과정에서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알람이 돼 있고 기록이 되도록 자동 기록이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폐수 처리 마찬가지고요. 일정 레벨 이하의 그 처리 장치 탱크가 80% 이상이면 알람이 울리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약품통에 처리할 수 있는 약품통에 약이 뭐 30% 이하면 또 알람이 울리도록 돼 있어서 이제 실험자나 관리자들이 그걸 인지하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 이제 실험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옛날 이름 제가 그대로 놔뒀는데, 저희 과거 국립수의과검역원, 지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인데요. 거기에 기관생물안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그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이나 BSE나 굉장히 생물학적인 병원체의 특성도 틀리고, 그다음 다루는 동물들도 틀려요. 실험이 틀리다 보니까 이 조류 인플루엔자 전용 BL3는 그 인플루엔자를 만지는데 적합한 SOP를 따로 이 하위 법령 저희 내규로 만들어 가지고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출입이라든지 어떻게 안전 운영을 하고 동물실 뭐 검체는 어떻게 하고 각각 이제 BL3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되겠죠. 생물안전 작업대나 고압멸균기, 패스박스, 그다음 폐기물들은 어떻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출입할 때 표준 지침을 보시면 저희가 이거 기본적으로 이 출입하기 전에 기관생물안전 위원회에 이제 저희 승인 요청 같은 거 하고 뭐 서약 쓰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비밀번호로 돼 있는 인터락을 하는데,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해서 6개월마다 바뀌면서 출입자한테만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도록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물론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아주 개괄적인 기본 교육은 한다고 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랩 자체에서 저희 기관생물안전, 그러니까 기관생물안전 담당자의 저희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실험자들을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렇게 대학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 저희는 딱 이 제한된 실험자들만 가지고 별도의 건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이 BL3라는 시설 자체는 외부의 어떤 고위험 병원체 또는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언노운의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또 실험자한테 감염이 돼갖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런 부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번호키 누르고 안에 들어가서 옷 벗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장치를 하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이 각 시설마다 특수성이 있다는 게, 어떤 질병들은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제역 실험실을 옛날에 얻었을 때는 구제역 실험실은 이런 실험복을 입어요. 왜냐하면 인체 감염이 되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복도 공간에서는 이렇게 저희는 호흡기 장치 다 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저희랑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저희는 괜찮은데 그분들은 본인의 이제 생물 안전이 아주 지대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병원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고, 아니면 큰 건물을 해도 섹터별로 좀 나눌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 외에 이제 생물 안전 이렇게 표준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게 이제 제가 요약은 했지만 있고요. 동물 실험실 부분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 실험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우스 실험을 저희 실험자들한테 마우스 실험을 시키면 닭 오리 실험 시키고 난 다음에 마우스 실험 시키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마우스는 정말 핸들링도 쉽고 폐기물도 적게 나오고, 딱 저희가 쓰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케이지부터 딱 그냥 장착해서 넣어가지고 실험 끝난 다음에 통째로 멸균해가지고 폐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자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닭이나 오리는
실험 동물이자 최종 목적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굉장히 분변량도 많고 일단 그리고 그 분변을 지금 시설에서는 배기 덕트가 저희는 일반 동물실은 그냥 물 청소하면 쫙 나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자체를 거의 다 막아놓고 있지만 영백유도로 직경도 굉장히 좁아서 이런 분변이 나가면 다 막히게 되니까 실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실험 끝난 후에 그 분변을 긁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긁어내는 때 직접 노출이 되니까 비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놓고 막 이런 이제 복잡한 부분이 생기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실험할 때도 굉장히 우려가 돼서 개인보호 장치를 이중으로 입도록 저희는 SOP에 내부 SOP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안에서 이중으로 입고 동물 실험실 구역에서 실험이 끝나면 한 겹을 1차 벗고 그다음에 2차 들어와서 다시 벗고 그 안에 있는 옷 벗고 샤워하고 나오는 이렇게 동물 구역은 별도로 하고요. 실험이 끝난 후에도 이 분변이 치운다고 해도 잔여량이 낮기 때문에 애벌 소독, 본 소독, 세척, 그 후에도 훈중 소독을 1, 2차까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있습니다. 검체 운반하고 이 부분은 그 다음 거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장비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있고요. 이 실험실 패스박스 부분인데요. 바깥에서 원래는 그 패스박스 3웨이 그 3로형 패스박스가 있다고 했는데 준비실로부터 원래 애초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를 받을 때 이 BL3 시설에 한번 뭐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오토클레이브나 이런 멸균 처리를 하지 않고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디스커션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질병관리본부 자체 규정도 그렇고 그래 안 된다 해서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SOP가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물품을 이동할 때만 쓰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도 임시로 열렸을 때 이 공간이 오염됐을 때는 어떡하냐 해서 실험적으로 자외선 이 조사를 몇 분 이상 해야지 인플루엔자라는 그 병원체가 사멸되냐 이런 실험을 거쳐서 최소 5분 한 번 패스박스를 여다 한 다음에 자외선을 켜고 5분 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담았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그 안에서 동물 실험을 해서 장기를 땄는데 그 장기를 포르말린 고정해서 이 안에서 뭐 면역 염색이라든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활화시킨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편법이 되는 거죠. 규정에는 실제 운영 규정에는 없는데 겉면만 적당히 소독해가지고 이제 몰래 들고 나오는 저희가 하면서도 저희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하다가 저도 이제 작년에 질병관리본부 한번 방문했을 때 손태정 박사랑 했더니 본인들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서 안 되겠다 이제 편법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자. 대신 갖고 나올 때는 어떤 전처리를 거치고 겉면은 어떻게 하고 어떤 용기에 담아서 어떻게 갖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SOP에 잘 담고 그거를 잘 따르도록 하는 게 어떤 생물학적인 리스크를 더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개정을 하셨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디스커션해서 요 SOP 이런 부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폐기물 부분은 일단 처리를 해서 뭐 굉장히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고용 폐기물은 멸균해서 나온 다음에 각 이제 주사 바늘이라든지 날카로운 물질은 뭐 이게 그 의료용 폐기물에 그 다음에 저희 그 사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소각로가 있어서 소각로에 소각을 한다든지 2차적인 처리를 하고요. 폐수는 그 처리 업체에 또 맡기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가 참 문제인데 아직까지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순간전전은 있었어요. 한두 번 순간전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실험자가 일단 안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처음에 허가 받을 때도 이 큰 건물이면 원래 자가 발전기가 이제 따라 붙어야 되겠지만 그런 건물은 안 되기 때문에 UPS로 이제 정전됐을 때 가동하는데 한계치가 이 UPS의 한계치가 1시간이다라는 걸 인지를 시키고 교육 중에 제방해서 빨리 문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실험을 종료를 하고 처치를 한 다음에 본인이 샤워하고 빠져나와야지 생물 사실 실험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안전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밀폐를 시키고 기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첫 조치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2차적인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화재가 없지만 화재가 있는 걸 대비해서 뭐 소화기를 곳에 비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유지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지만 이 업체에서는 기계적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돼 있고요. 실제로 실험자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서 계속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실험자들이 하다못해 산책을 할 때도 일부러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그 근처에 소리가 이상 소리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부터 보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체크되는지 월별 보고서를 물론 받긴 하지만요. 관심을 실험자가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면 저희가 이제 단독 건물로 있을 때는 상주를 하지 않고 2010년도에 정허가 받은 한 해는 별도의 다른 기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녹십자 EM이라는 회사에 맡겼는데 그 유지관리하는 팀이 1시간 안에 긴급 상황에 오고 월 2회를 오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헤파 필터나 그 외의 시설은 어떻게 하고 해서 유지관리를 주 30평 하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유지관리 전기세 별도 전기세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30평. 그러니까 기관에서 에너지 절약해서 10% 절약해야 된다는데 저희 것 때문에 막 올라가니까 두꺼비 집도 따로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는 우리 기관에 있는 새 이 BL3 시설을 같이 모여서 토탈 용역을 하고 이 FMD 시설이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보일러, 전기 기사 이런 각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다 전통적인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5분이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365일 어떻게 보면 야간에도 있으셔서 매일 일일 점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더 좀 잘 지내고 있고요. 실제 실험하는 장면들이고요. 이 새끼오리거든요. 솜털이 뽀송뽀송한. 근데 새끼오리라고 해도 크기가 이만해요. 이제 마우스 실험하고는 틀리고 하루에 쌓는 분변량도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제 실험할 때 저희가 주피터 이렇게 호흡기 장치를 완전히 할 때도 있고 N95라 이런 마스크 고글 같은 거 쓰고 이중에 방역복을 입고 이제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마우스 이거는 정말 쉽더라고요. 이렇게 일회용에 넣어서 BL3 이제 밸리데이션을 받은 이 아이소 케이지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부검실이 없어서 이제 운영 규정에다가 넣어서 이런 것들은 통을 만들었어요. 밀폐통을. 그래서 실험이 종료되면 그걸 담아서 메인 패스파스를 통해서 메인 실험실을 이제 세이프티 캐빈에 있어서 부검을 하고 뒤에서 이제 기구들만 닦아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사실 외국 사례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교할 정도의 지식이 많지는 않고요. 미국에 제가 USA 미 농무성이죠. 농무성에서 이제 BL3를 그 인체 쪽하고 별도로 이제 유지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무성에서는 아스로포드해서 그러니까 곤충 매개, 절족동물 이 매개성 질병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동물 질병 진단하는 곳, 그다음에 플럼 아일랜드라고 해서 섬의 이제 구제역을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 그다음에 SEPR이라고 해서 미국 조지아주 남부에 이제 가금류, 저희처럼 인플루엔자나 뉴캐슬 같은 것들을 다루는 실험실이 있는데 제가 여기 SEPR에 이제 잠시 동안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초빙 연구원으로 한동안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은 사실 이 SEPR을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이 건물이 BL3가 1950년대에 지어졌어요. 굉장히 낡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검역검사본부 미군 원조를 받아서 1950년대에 지었다는 건물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제 이런 시설이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때 당시에도 감탄을 했고 지금 제가 저희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도 감탄을 하는 게 이분들은 시설이 낡았지만 밀폐 그게 위출이 되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덕트 기준이 스테인레스 무슨 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 시설 안에서 사람이 사실은 다 유출이나 전파를 시키고 사람이 실험자 리스크에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해서 제가 가자마자 그거를 거의 일주일을 교육을 시키시더라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일반 실험실에서의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병을 떨어뜨렸을 때 그리고 제일 가니까 신발부터 사주시고 완전히 발등을 덮는 신발 사주시고 옷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주고 저랑 같이 있었던 슈퍼바이저가 계속 이제 같이 반복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일일이 이해했느냐 다시 물어보고 사인하고 1:1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BL3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출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실험실에 있다가 BL3 실험할 게 있어서 출입을 할 때는 또 다른 교육을 하고 그 슈퍼바이저 분이 사실 남자분이셔서 같이 샤워실을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파트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해서 그 여자분하고 제가 가는데 한 달을 매일 같이 들어요. 제가 몸에 그게 다 배일 때까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복 교육을 1대1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쭉 이렇게 막 쭉 슬라이드 보고 이제 조시는 분은 조시고 듣는 분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자기 생물안전 그 취급자들이 실험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감염이 안 되고 유출이 안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LMO법이 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에서 생물안전위원회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실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그걸 100%다 이해하고 몸에 뵐 정도로 하느냐. 유치원 아이들이 길 걸을 때 반복해서 계속 선생님들이 교육시키고 손들고 어떻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단계에 리스크가 높을수록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해보고요. 그럼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역검사 본부 일원으로 정부 본부 일원으로서 사실 느끼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BL3 AI BL3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검체 반출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개정을 해야겠다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LMO법이 사실 이게 2008년도에 시작하기 전에는 실제로 어떤 생물 유해성 있는 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출발이 돼서 하다 보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LMO법에는 인체 유해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다음에 환경 유해성은 교과부 장관에게 이제 위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들처럼 그럼 유전자 저작을 하지 않은 병원체는 고비용 병원체는 어떡하냐. 그게 법률에 사실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병원체를 이제 담았는데 그런데 저희 농식품부는 사실 그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식품부 입장에서 그러면 인수공동 전염병은 계속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가 관장할 것이냐, 그다음에 수의 영역이 관장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면서 고위험 병원체 예를 들면 구제역. 구제역 사실 작년 재작년 발표생에서 3조를 까먹었는데 이 3조를 까먹으면서도 사실 저희가 제도를 안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동물의 고위험 병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커버를 하려 그러면 저희 이제 농식품부에 관련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일반 고위험 병원체 동물의 보험위험 병원체를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LMO에도 수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사실 그 축정에 따라서 마우스 실험 이렇게 실험 동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돼지 실험부터 여러 가지 그 중동물, 대동물, 소동물 다 실험 동물 다 하는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저희가 이런 규정을 안 만들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의 분야에서 사실 이런 실험을 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LMO법에도 수의 영역이 추가로 좀 개정돼서 포함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발표는 국내 기업연구소의 GMO 개발 연구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기관 전문으로 농우바이오 한지학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하튼 반갑습니다. 이제 그 LMO 포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움 열고 세미나를 여는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7차가 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KBCH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앞서 발표하신 내용들은 나름 그 2급이라든가 3급이라든가 상당히 그 레벨이 업됐죠. 그래서 상당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저는 식물 쪽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레벨이 높은 건 아니고 등급은 이제 1급인데 1급. 그렇지만 1급 자체가
그 레벨이 좀 낮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그 모든 그 LMO법 규정에 쫓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발표 준비하기 전에 이제 우리 KBCH에서 저한테 요청이 그 GMO 개발할 그 관리 현황, 안전관리 현황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제도적인 것도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인도의 그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GMO 개발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츠쿠바 대학 시설, 그다음에 몬산토 재팬 거기를 방문을 해서 몇 년 전서부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봐가지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안전관리 관련돼 가지고는 거기도 뭐 우리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단지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걔네들은 특히 쭈꾸바 대학에서는 그 대부분 다 그 유리 온실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리 온실 사용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데 그 하나 차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 사실은 그 오찬 캠퍼스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오찬 캠퍼스에 대해 건축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뭐 유리 온실뿐만 아니라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그 외국 그 시설하고 제도 뭐 이런 걸 비교할 때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1급 관련되기 때문에 그다음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 저희 회사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것도 좀 이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엄밀히 따진다면 거의 없어요. 지금 그 노바이오라는 회사 말고 실질적으로 GMO를 위해서 평가라든가 관련돼서 하는 데는 그 FNP라고 저 진천에 있는 조그마한 그 벤처 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유체를 하고 있고, 거기서는 그 유체를 또 국내가 아니고 몽골 같은 데서 좀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시설에 대해서는 뭐 배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대학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뭐 벤처를 만든다 해가지고 조금씩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역시 소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회사 거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소도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그 종자 기업이에요. 그 몬산토라든가 신젠토라든가 다국적 기업처럼 종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종자를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야생종, 재래종, 개통, 품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개통하고 품종은 이제 기업체에 있는 그 육종 연구원들이 개발하는 거고, 재래종은 그 토종 종자예요. 토종 종자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야생종은 뭐 저기 우리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품종은 우리가 애판종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애판종자는 목의 부계에서 교배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1대 잡종 종자를 우리 애판종자로 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종자를 보시면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재래종하고 그 애판종자, 그 다음에 GM 종자죠. 그 GM 종자도 교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건 애판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근데 지금 그 재래종은 이제 싸죠. 그래서 애판은 좀 비싸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애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박사님 덕택에 우리가 애판 종자를 개발해서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는 아직도 재래종이 한 7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 자체를 볼 때는 그 GM을 하든 애판을 하든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역시 그 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인도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재래종을 애판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마케팅을 보면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종자 기업에서는 저희도 채소 종자를 다룹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저 유전 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어디다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리점에다 판매를 하면 대리점이 우리나라 한 1000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대리점은 육묘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심지 않고 육묘를 통해서 이렇게 키웁니다. 조그마한 숯을 키운 다음에 그걸 농가에다가 지금 해주죠. 그래서 육묘장하고 농가하고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농가나 육묘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애프터 서비스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81년도에 채소 종자 회사로
등록이 돼 있었고 2002년도에 저희가 상장을 했고요. 임직원 수가 한 360명 정도 돼 있고 지금 국내하고 해외 쪽으로 저희가 자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농업생명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농업과학 연구 단지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그 여주 쪽에 뭡니까 그 하이웨이 옆을 바로 지나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육중연구소하고 생명과학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생명과학연구소 제가 담당하는 쪽인데 여기 이제 격리농장 2개가 있고요. 육중연구소에 그 농장이 또 있고 그다음에 충주에 증식농장, 그다음에 밀양에 또 육중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저희가 연구소가 7개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베이징, 광동, 하북 3군데가 있고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웨이 영동고속도로인데 영동고속 바로 보이는데 요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저희 그 연구소고요. 요게 지금 격리포장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격리포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든 유리하우스든 하우스가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노지예요. 그 두 개를 이제 격리하고 격리라는 데는 정말 그 주위를 갖다가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담을 둘러싼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포장이라는 말을 하시죠. 요거는 이제 교도소예요. 여주 교도소. 그래서 격리된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완벽한 그런 격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여기 제가 일하는 그 빨간 데가 이제 건물이고 여기 지금 한 6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른 곳에도 저희가 여러 그 지역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사진을 위에서 본 거고요. 여기 지금 여주연구소 정단이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들어오시면은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한 600, 700m 들어오시면은 저기 나오는 요 하우스 단지가 격리포장이에요. 그래서 진입을 하셔서 쭉 옆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하셔서 해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한 5, 600m를 가야지 저희 원래 한 6만 평짜리 그 연구 단지가 지금 나옵니다. 자, 요 이제 그 격리포장을 이제 모식화한 건데 아까 정단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연구소 쪽으로 진입하는 거고 여기 교도소고요. 보시면 이제 격리포장 1, 2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노지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약 한 1,900평 정도가 되죠. 그래서 큰 사이즈의 그 포장이 지금 6동이 있고요. 약간 작은 게 지금 또 다른 한 6동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멸군기가 있고 여기 이제 집시구가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m, 64m 정도 가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찍은 거고 여기 지금 이제 교도소의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담벼락이 딱 붙어 있고 여기만 이제 교도소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인이 갖고 있는 비닐하우스고 유리 온실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유리 온실도 안 해도 다 지금 나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우리 규정에서 마찬가지로 유리 말고도 또 비닐, 플라스틱도 좀 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5월 20일자로 제가 이제 찍은 건데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고 좀 변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정식을 5월 10일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지에서 지금 고추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는 지금 이게 한 해는 콩을 심고 한 해는 고구마를 심어요. 제가 이걸 사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제 큰 그림으로 저희 그 포장의 전체를 좀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GMO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지금 그 LMO 연구 시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격리 포장, 그 다음에 또 그 연구동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연구소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 또 실험하는 실험 시설이 있기 때문에 LMO 연구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LMO 개발 실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히 그 방출 실험 아까 저기 노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 연구 시설은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되지만은 이 방출 실험은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1급이에요. 1급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상이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이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GMO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그 실험 시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그 시리어스함은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치 있는데 아마 요거는 지금 나중에 제가 첨가했기 때문에 책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건 뭐 간단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나눠주시는 그 책자 뒤에도 다 돼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되게 잘 안 보인다면 저도 지금 되게 읽어보시면 권장사항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가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건 일반적인 그 운영 설치 기준이고요. 우리 그뭐 필수 보면 이건 거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폐기물 제대로 하라. 그다음에 뭐 그 안전 관련돼서 뭘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그 생물 안전 교육에 전부 다 들어가는 얘기고 아까도 선생님들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도 그 생물 안전 교육을 다 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전혀 없고 여기 어딘가에 그 메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30메시라는 게 써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여하튼 본인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방충망이에요. 방충망인데 저거는 제가 좀 제안을 좀 하는데 조금 좀 잘못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30메시라는 게 우리말로는 그물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물보면 왜 쪼매난 이제 구멍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1인치 곱하기 1인치면 2.5 곱하기 2.5cm예요. 거기에 30개가 있는 거를 여기서는 그 권장으로 돼 있나요? 지금 잘하면 필수로 돼 있나요? 여기 뭐 필수로 돼 있네요, 그죠? 근데 그 필수가 돼 있으면 진짜 어머니까지 가면은 1인치 곱하기 1인치 내에 30개의 그물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커요. 저는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해봐서 아는데 너무 크다니. 그리고 날개 달린 애들이 들어와요. 이게 방충망이 그럼 뭐 나비는 못 들어오면 되는데 나비 말고는 훨씬 작은 애들도 날개 있거든요. 걔들은 다 통과가 된다는 얘기. 이게 좀 어디서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 한랭사 구하면서 저희가 촘촘히 다 계산해서 저희는 100메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에 한 3배 정도예요. 구멍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인치 곱하기 하에 30개가 아니고 100개가 있으면 적어도 애들은 많이 파트를 한다. 그렇지만은 들어오는 애들은 들어옵니다. 진딧물이든가 이런 건 다 들어와요. 그렇지만 날개 있는 애들은 그래도 많이 속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어딘가에 보이질 않는데 해충 방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운영 기준 맨 끝에 보시면 여기 해충 방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저것도 필수라고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주로 하우스에다 뭘 갖다 놓으면 예로 트랩이라는 걸 놔요. 그게 뭐냐면 끈끈해.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 다 붙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뭐냐면 매충성 실험할 때 문제가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실험실 같은데 벌레나 모기나 이런 거 지나면 칙칙 뿌리거나 약을 뿌려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충성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건 만약 따로 그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서 혹시 저기 막 교법에서 나와 계신 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예외 조건 같은 걸 좀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내충성 얘기는 결국은 벌레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를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벌레를 먹고 죽거나 간혹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방제 시스템을 해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되면 실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금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규정을 다 쫓아서 저희들이 쭉 지금 시설을 다 만들고 또 표시를 쭉 해왔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관계자 출입 금지서부터 시작해서 격리 포장한다 뭐 이런 얘기 다 해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CCTV를 바깥에다가 달아가지고 뭐 연습을 체험해서 24시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뭔가 들어오거나 무슨 저기 네발 달린 짐승이 무슨 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스는 아시다시피 2m입니다. 2m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상당히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촘촘히 해서 바닥과 전부 다 접해서 실적으로 이제 그 네발 달린 짐승 중에서 약간 큰 것들은 못 들어오죠. 그러나 일반 설치류들은 다 들어옵니다. 걔네들이 뭐 입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웬만한 사이즈의 곤충 같은 거 전부 다 무슨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저희 쪽이 많아요. 그래서 뱀이 보통 한 1년에 한 10번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건 이제 연구들이 가가지고 지금 그 하우스 안에 뱀이 있다. 주로 그 육혈목이라고 빨간 색깔이 있는 그 등에 있는 애들인데 그 독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걔는 뭐 거의 우리가
갑자기 뭐 움직이면 빨빨 도망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문제가 나는데 걔네는 먹지가 않죠 이걸.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은 걔네들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쥐는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다가 지추액들 많이 이제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집수시설. 그래서 여기에 그 펜스 따라서 전부 다 집수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많이 넘치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그 이머지실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건 100% 동감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 하우스를 지을 때 땅의 높이를 상당히 올렸어요. 제가 이 하우스 2,000평에다가 흙을 180차를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 180개가 와서 이 땅을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도 배수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특히 우리 그 교도소 쪽을 밑으로 해가지고 배수들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60m에서 70m만 가면은 바로 하천이에요. 물이 기가 막히게 잘 빠진단 말이지.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모 대학의 시설에서 약간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많이 휩쓸려 내려갔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신경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좀 흙을 좀 다지고 경사 짓는 데서는 재배를 하면 안 되고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시설 구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림 포장은 크게 두 가지가 나는데 하나는 노지고 하나는 이제 하우스인데 하우스는 둘로 나눠요. 하나는 밑이 이런 시멘트든가 콘크리트식으로 배드 포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토경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되어 있는데, 흙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 둘 다 물론 이제 시설 신고를 하는데 환경 방출을 할 때는 배드 포장은 우리가 그 시험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토경 포장은 밑에 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올해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교과부에 이제 신청할 때 양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 보시면은 뭐 표준 오리지널이나 플라스틱 재료를 해가지고 오리지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더 플라스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기식을 좀 더 설치를 하고 방충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 메쉬 100개의 그물을 우리가 달았고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로 트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다가는 저희가 그 페로몬 트랩을 또 가끔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안에서 만약에 내충동 실험을 했을 때 그 벌레가 혹시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방충망을 이용을 해갖고 애들 못 나가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걔네들이 얼마큼 있냐를 위해서 실제로 페로몬 트랩을 여러 군데 장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없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좀 더 포장했고, 이번에 이제 실험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연구동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육종연구소가 있고, 여기 이제 생명과학연구소가 있고, 그 생명과학연구소 이 정문서부터 저희가 전부 다 지문 그 검색을 통해서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LMO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원물에다가 기계가 비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난방지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LMO에서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거기 저기 통과하게 되면 이제 또 이런 문이 나오고 여기 지금 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실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1층 구조인데 주로 이제 그 LMO 또는 GMO 개발 연구는 2층에서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각 그 방마다 있는 웬만한 그 시설이랑 전부 다 이 사인을 갖다 붙였죠. 여기 B실이고 요건 이제 4도실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들어가면 이 안에 이제 9개의 라미나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미나 구도에서 GMO 개발하는 연구들을 다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GMO 종자실입니다. 이게 15도시에서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여기 그 종자실 아니고요. 그래서 GM 종자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그 시스템화 해가지고 잘 지금 관점하고 있고 여기 이제 배양실입니다. 가장 비싼 존재죠. 그래서 이 시설한테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배양을 해가지고 나오고 특전대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사실은 여기 부수적으로 이제 모레큘러 바이올로지를 하는 그런 또 다른 그 시험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기 뭐 DNA 연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시설은 이걸 보여주지 않고 요 개발할 수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연구 시설 또 이런 것도 이제 설치 운영하는 걸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다 재배하려면은 저희들이 그 방출 실험에 관한 그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1번부터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신고서,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할 때뭐 설계 도서라든가 이런 거, 아까도 이 박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하우스를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거를 그 교감의 연구환경 안전팀에 제출을 하고요. 허가를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08년도에 LMF법 1부터 시행이 될 때 처음으로 저희가 시험실하고 포장시설에 대해서 시설 운영 신고를 했습니다. 교감에. 그래서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2012년 작년 9월달에 신관 건물 다시 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그 건물이 이제 신관인데 그때 다시 신고를 다시 했죠. 그래서 시험실은 지금 2008년, 2012년 두 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가 맨 처음 때는 2년마다 신고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감에서 실제 한 번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박질 시험한 건데 2008년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2008년 이전에도 우리가 시험을 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제 2008년 이후부터 우리가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2008년에 고추, 2009년에도 고추, 2010년에도 이제 고추인데 이제 종류가 유전자가 좀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3개를 했었고 2011년도 이제 3개를 했었고 근데 이제 2012년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투용 재배하는 거, 하우스 내에 흙이 있는 경우도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서 고추 4개, 대목 2개, 여기 수박들입니다. 배추 하나, 양배추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개 항목을 저희가 시험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위 시험실로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다른 기업체에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박도 시험 심사 자료 항목들인데 1번에서 10번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꽤 많아요. 이것도 뭐 수십 페이지 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박도를 실험할 테니까 승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을 하죠. 자, 그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노지에다가 이제 정식을 하죠. 그러니까 승인이 안 떨어지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뭐 노지에서 심을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일에서 10일 사이 무조건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라는 재배 성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럼 시험이 다 나빠진다는 거죠.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지에서 심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데이터를 제가 이거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토용 포장 재배 안에서도 이것도 올해 건데 이 안에 지금 저희가 양배추와 배추가 지금 저희가 있고요. 이것도 고추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시험 승인이라든가 뭐 시설에 관한 얘기 저희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한 3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좀 제가 농지청에 가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 지금 뭐 어떤 LM의 환경박물관에 시험 승인서 제출 부처의 모순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뭔 얘기냐면 저희가 이 시험 승인서 제출할 때 교감부에 승인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농지청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 규정에 보면은 교감부는 이제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어떻게 보면 뭐 개체 선발이 완료되지 않은 초기 시험 연구 단계, 그다음 생육 특성 검정입니다. 개체 생성 이벤트 뭐 이런 건데 농지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 농업용 물론 무조건 다 저기 가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화를 위한 예상 평가 단계에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그다음에 품종 등록,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 이런 건데 사실 요 밑에 두 가지는요 아마 향후 5년 내에도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허다하다는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위에서 평가 단계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시험 연구에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농업용이에요. 그다음에 많은 것들은 지금 위에서 평가 단계에 오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책자 153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서 지금 이 포장 실험을 위해서 실험 승인서를 위해서 농지청에서 해준 그 숫자가 200명씩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까꿀로 지금 교과서에서 보면 8개밖에 안 돼서 작년에 올해도 아마 8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승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다 승인을 신청하는 건 저희하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 캠퍼스가 2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대부분의 여기에다 제출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예요. 해당이 다 여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위성 평가 단계에 있는 것들이 극히 드문데 대부분 다 여기 가가지고 승인을 다 요청을 하거든요. 포맷은 똑같아요. 내는 처리나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둘 딱 내고 포인트가 뭐냐면 농용 작물 같은 게 무조건 이리 와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쪽에 가서 지금 승인 그 요청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부처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데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정리가 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설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다 경험으로 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 노지에 관해서 환경 방출을 실험을 할 때는 실제로 대부분의 성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다 이루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선을 좀 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시험 연구가 돼야지 우리가 그걸 무슨 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위해서 평가 단계도 아닌 것들이 지금 농지청에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쪽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한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오토클레이브를 하고, 이걸 이제 멸균식이에요, 실험실 내에서. 멸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그 격리 포장에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접시들인데, 전부 다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여기 오토클레이브를 전부 다, 오토클레이브에서 하죠. 해가지고, 아까 그 실험실 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둘 다 모아서, 저기 농장 저 끝에 가면은, 폐기물 장소가 있어요. 폐기물에서 한 곳에는 일반 폐기물을 하고 또 한 곳에는 이제 그 지정 폐기물을 하는데 여기는 나름 여기서 초점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열쇠를 잠궈 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끄집어냈던 모든 그 폐기물들은 여기다 전부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폐기 사업장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서 폐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냥 저는 폐기할 줄 알았더니 우리 전부 다 여기서 어떻게 한 거고 불활성화가 된 거고 다 죽인 건데도 이 안에는 뭐 심지어 흙까지 있어요. 파벌에서 끄집어내면 그대로 다 가니까. 우리가 이차적으로 전부 다 오토클레이브 했단 말이죠. 근데 폐기하는데도 거기서도 소각을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기가 막히는 그래서 그것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폐기 사업장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버려도 된다. 이게 아니었는데 폐기하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전부 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좀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험실에서나 또는 우리 회사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이고요. 그래서 매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돈을 다 내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죠. 양이 많은 말수록 돈을 더 내요. 자, 안전관리. 이건 아까 두 선생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그 실험 지침을 전부 다 숙지하도록 우리 연구원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해설집도 있어요. 잘 안 보인다면 여기가 해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관리나 운영에 관한 기록들은 항상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관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따로 생물안전위원회니까 회사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안전교육을 받고 그게 이제 차작급 이상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와서 받고 그걸 내용을 가져와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또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 이 LMO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책임자고 뭐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시킨다는 거가 사실은 좀 약간 황당해요. 왜냐면 이거는 뭐 해서 좀 주고 나서 뒤에 많은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가끔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자제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선배들이 먼저 배워서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하는데 이 LMO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급, 3급 정도는 당연히 좀 해야 될 거로 봐요. 그 내용을 아마 그 생물 안전 교육을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을 때 생물 안전 교육을 할 때 LMO 교육을 받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 빵꾸나게 있는데 LMO에 관련되는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해준 데가 없다.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정현 교수님 계셨는데, 근데 이정현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강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방사선의 문제점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일반 시민단체가 굉장히 이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우리 GM을 관해서도 과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아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유용들이 따지면은 방사선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방사선 교육을 우리 다 받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연구들 방사선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가서 방사선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가서 받고 돈도 내고 그것도 시험도 봐요. 시험 패스 못하면 저한테 욕먹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다 받는데 이런 교육을 지금 안 받는데 근데 아까 3급 정도 나오는 거 보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규정화가 좀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하는데 이름으로서 자꾸 이제 규정화가 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은 귀찮죠. 힘들죠. 근데 우리는 제 입장은 뭐냐면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그 정도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디펜스를 하고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교육화됐으면 좋겠다는 거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연말 정도에 교과부 연구환경안전팀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점검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하고 있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관리, 운반, 보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느냐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방출 및 종자 확산 방지, 그다음에 불활성 조치 제재했느냐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에는 그 재배 신청 승인을 위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10월달에는 여기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잔조물 또 폐기, 불활성 방법에 대한 것을 현장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주위에 그 자생식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왜 했냐면은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노지에서 고추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여러 번 일을 해봤습니다만 고추는요 폴론이 날아가는 게 그게 그 매개체가 있어서 곤충에 의해서 날아가든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든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3m입니다. 13m. 13m만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테두리 내에서 실제로 걔네들이 다른 데로 이제 종자가 맺혀진 상태에서 뭐 그게 동물이 뭐 물고 갔든지 뭐가 물고 갔든지 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자연적으로 걔네들이 시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 주위에 자생식물들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혹시 그 근방에 지인 고추가 자라고 있는지 왜냐면 노지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다 연구를 하고 나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종자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급적이면 죽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걔들을 누가 물고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자세하게 곤란하니까 그걸 이제 주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지금 다 조사를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 자생식물들을. 근데 그 따로 이제 고추가 자라는 경우는 없었고 겨울에도 혹시 그런 노지에서 떨어진 종자가 겨울을 나면서 걔네들이 그 이름에 다시 생기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에도 이런 야생 중에서 특이한 것들은 겨울 내내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그 지인 작물들이 종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바깥에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장 안에뿐만 아니고 바깥에서 쭉 이렇게 저희가 주로 한 300에서 400m 반경을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고추가 자생하는 게 없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나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나름 또 기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개발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스티브해서 가급적이면 온도 안전관리 규정을 좀 펼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제대로 신고하고 승인도 받고 뭐 관리 기록이 있고 운영도 전부 다 작성을 하고 뭐 자생식물 다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아마 그 우리만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뭐 이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다른 기업에서나 다른 데서 만약에 GMO를 재배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나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